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임차인 권리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거는 이제 그 등기부 권리 분석이고요. 이제 임차인 권리 분석인데, 이 임차인 권리 분석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이 임차인도 대항력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다면 낙찰자가 인수부담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까지 1단계 권리 분석인 등기부 권리 분석,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는 기타 권리들,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있었잖아요. 7가지 권리.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았지만, 이제 이 등기부 권리 분석만으로는 이제 권리 분석이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등기부 권리 분석과 함께 이제 임차인의 권리 분석까지 마무리 지어야지 이게 최종적으로 입찰에 안전한 물건인지 혹은 위험한 물건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권리 분석 중에 임차인 권리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매 물건을 살펴보면요. 이 소유자가, 그러니까 채무자금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게 가장 권리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만만한 물건이긴 합니다. 왜? 이게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임차인 권리 분석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소유자 외에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임차인이 채무자 및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보다 이제 임차인 권리 분석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거를 한번 권리 분석을 좀 제대로 해봐야 되는데요. 임차인이 존재한다면 이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 그리고 배당 순위, 그리고 배당 여부에 따라서 이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 권리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항력은 무엇이고 이 대항력 유무를 어떻게 판단할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대항력은요, 말 그대로 이 그림에서 나왔다시피 이 낙찰자가 무조건 낙찰받았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세입자를 야, 너 나가!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물론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에게는 우리가 명도에 대한 이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말 그대로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는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다만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한테는 우리가 퇴거 요청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대항력은요, 말 그대로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주택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며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의 잔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입찰자는 권리 분석을 통해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이 대항력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어떠한 요건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첫 번째, 주택을 인도받아서 실제 점유를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나는 거기에서 임대차 계약서만 썼다고 해서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주택을 인도받아서 실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전입일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아까 등기부 권리 분석 때 말소 기준 배웠던 거 기억나요? 말소 기준,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전세권,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그럼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된 전입일자가 있다면 그 세입자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이 성립되면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 설정 일자보다 임차인의 점유일자가 빠르다면 대항력이 존재하는 선순위 임차인이며 말소 기준 권리 설정 일자보다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느리다면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선순위 임차인은 우리가 함부로 퇴거를 시킬 수가 없는 거고요. 보증금 전액을 변제를 해야지만 퇴거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말 그대로 거기에 점유의 권한이 없는 임차인이다 보니까 바로 퇴거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론은 파악을 했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말 그대로 제가 이 사진으로 좀 그림으로 표를 이해하기 쉽게 해봤는데 2023년 8월 10일 임차인이 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대항력 발생일은 이길 0시 그 다음날 실질적으로 이제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2023년 8월 11일 0시부터 대항력의 효력은 발생을 하죠. 자, 근데 그 이후에 한 달 있다가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이 집주인분께서 임차인을 받은 상태에서 돈이 더 필요해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저당은 2023년 9월 10일 당일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고, 이 근저당보다 먼저 임차인이 전입이 되어 있죠.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임차인이 전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이 얼마가 됐던지 간에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다면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 안에 한번 볼까요?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가져왔는데요. 자, 먼저 그 집에 이미 근저당이라든가 뭐 가압류라든가 압류라든가 그리고 뭐 다른 전세권이라든가 담보 가등기라든가 이미 경매 개시가 진행이 되는 상태. 이러한 말소 기준 권리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전입을 했어요. 임차인이 전입을 했어요. 2013년 8월 10일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는데 그 이후에 한 달 있다가 임차인이 전입이 됐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과는 좀 반대로요.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임차인이 들어왔다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들어온 임차인이다 보니까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이 없죠. 왜? 이 임차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임차인은요, 이미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본 다음에 이 집은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 조금 위험한 물건이구나, 여러 가지의 권리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 지저분한 물건이구나 알면서 들어왔잖아요.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볼 테고 그 등기부등본 내에는 이미 이러한 위험한 권리들, 설정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럼 우리는 법적으로 이러한 분들까지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임차인은 뭐예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경매가 진행이 되어서 이분이 배당 신청을 했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뭐 낙찰자한테 어떠한 요구를 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퇴거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낙찰자는 인수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물건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입찰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입찰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항력이 있는 물건을 입찰해야 될까요? 아니면 대항력이 없는 물건을 입찰해야 될까요? 당연히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 물건을 입찰하시면 굉장히 안전한 경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대항력을 판단 시에 필요한 점유와 전입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자, 우리가 앞전에서 봤다시피 이 사람이 전입을 하고 그리고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근저당권은 등기부등본을 떼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세입자의 전입일자는 등기부등본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나오지 않습니다. 세입자의 전입일은 등기부등본에 나오지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세입자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와 이 세입자의 전입일을 판단한다는 건 어디서 어떠한 문서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냐? 보게 되면요. 임차인의 전입일자는 매각물권명세서와 전입세대 확인서에서 볼 수 있으며 유료경로정보업체인 임차인 현황에서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차인의 전입일자를 파악하는 건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여길 보시면 이게 전입세대 확인서입니다. 이 전입세대 확인서에 지금 이 전입세대 확인서를 보면 여기 왜 이름이 설정이 되어 있네요. 이건 제가 나중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세대주의 전입일자가 나와 있죠. 세대주의 전입일자가 나와 있다 보니까 이 세대주의 전입일자를 가지고 이제 그 말소기준 권리 여부와 비교해서 대항력 유무를 따질 수가 있고요. 여기 매각물권 명세서를 보더라도 이 오른편에 매각물권 명세서를 보더라도 이 전입신고일자 여기 이걸로 파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입자의 대항력 유무도 말소기준 권리를 파악을 하고
세입자의 전입일자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대항력 유무를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요,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 그러니까 여기서 대항력을 취득했다라는 건 뭘까요? 말 그대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이 잠깐 이렇게 다른 곳으로 전출 갔어요. 그러니까 전입을 뺐다고요. 예전엔 진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뭐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서 임대인이 잠깐 대출을 받기 위해서 뭐 임차인한테 보이지 않는 이러한 요구 같은 것들을 해요. 잠깐만 내가 대출을 받을 때까지만 잠깐 전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뭐 이런 형식의 부탁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갔다가 들어오게 된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항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잠깐 다른 데로 전출 갔다가 다시 임차주택으로 전입신고했다면 새로 전입된 전입일자로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잠깐이라도 임대인의 부탁으로 예전에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빈번했었거든요.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대항력은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막강한 보호법을 스스로 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일들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입세대 요구서를, 전입세대 확인서를 가지고 세입자의 전입일자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매각물건 명세서를 가지고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